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한 173쪽짜리 구속영장에는 시정농단 또 내로남불 이란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농단과 비리의 주체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는 사법사냥이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구속위기에 놓인 김만배 씨에 대한 신병은 이 대표 영장에서 빠진 428억 약정 의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속보 알아보고 법리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달 초 이수만 없는 SM 3.0 발표 이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진흙탕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M 경영 분쟁 잠시 후에 문화부 차정윤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청구서에 검찰이 수위 높은 표현들을 많이 썼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검찰이 어제 법원에 접수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모두 173쪽 분량인데요.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뜻의 비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의 불법 유착 등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으로 꾸며 주민을 속였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서 이번 사건을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이 대표의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적었는데요. 청구서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의 비리 의혹 등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이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측이 사업자로 내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자 측이 시공사로 내정되는 과정을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또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도 상세히 적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허위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그 예로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 지난해 9월 김용 전 부원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것도 회유를 시도한 정황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4,800억여 원에 달하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관련 133억 뇌물수수 등 이 대표의 5가지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또 양형 기준에 따라 이 대표의 혐의는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중대 범죄라며 범행의 중대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직 의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국회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민기 기자 그리고 김만배 씨.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오전 11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에 보냈던 게 있습니까?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지난 14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수료 뽑아 차명 오피스텔 등에 숨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또 재작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태워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 보전 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지인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이른바 50억 클럽 등 각종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도 있다는 검찰의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건데요.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 등과 4인 대질신문을 벌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지난 2019년 1월 중국 출장 때 경기도 간부와 비행기에 함께 앉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답이 정해진 대질신문이라며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이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문제 삼으며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후폭풍.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됐다고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사법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인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사진에서처럼 규탄 대회를 진행했죠? 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 시도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의원들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받은 권력을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치는 권력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 첫 출발입니다. 규탄 대회에 앞서 진행된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선 검찰 구속영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박 자료도 배포됐는데요.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자금이 없어 혐의에는 돈의 흐름은 언급조차 없고 진술의 방식 등을 문제 삼는 위법, 위헌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규탄 대회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를테면 당이 이재명 대표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지만 사법적 진실은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대미문의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법적인 문제를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법의 정치와도 더 큰 문제다. 이건 전대미문의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장에 아무튼 그 메인 테마고.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상정과 표결을 위해선 두 번의 국회 본회의가 필요한데 여야 합의로 확정된 날짜는 오는 24일 하루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에게 오는 27일에 추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23일 본회의를 제안한 민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DNA가 또 키워드이던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합동 연설회에서 촉발된 주자 간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어제 호남 합동 연설회에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서로 민주당식 못된 DNA, KTX 역세권 투기 의혹 등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 후보는 패색이 짙어진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식 가짜 뉴스로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려 한다며 전당대회 선관위에도 엄중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미 제기된 의혹을 물은 것이라며 민주당식 DNA라는 김 의원 비판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양측의 설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열되는 논쟁에 전당대회 선관위 측은 근거 없이 비방하고 특히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공격하는 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계속되면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당권 주자들은 충청과 대구 등 지역 당심 공략에 집중했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경기 화성에 이어서 충북 충주와 제천으로 옮겨가며 수도권과 중원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오전에 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봉사를 다녀온 대구 동산병원을 찾은 안 의원은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 전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안조위 구성을 요청한 국민의힘은 공개 토론 요구가 거부되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개인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 절차가 진행이 됐다면 제의 요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면서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민생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어느 대통령이든 제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5%로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올랐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8%로 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가 첫손에 꼽혔고 공정, 정의, 원칙 순서였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첫 번째였고 외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은 설 이후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 민생, 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 식당에서 특수활동비 450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함께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명확히 어떤 조사를 거쳐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한 곳은 윤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 다음 날 서울 강남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하며 특활비 450만 원 정도를 썼다면서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 역술인 천공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당시 근무한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저에게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CCTV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모른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육군 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실 출입 기록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공관과 서울 사무실에 개별 출입 기록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명예 입장문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18쪽짜리 분량의 자료를 통해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큰 덩어리로 보면 배임, 하나는 배임, 하나는 뇌물. 거기에 숫자를 붙이면 4,895억 배임, 133억 원 뇌물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일단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건을 묶은 거잖아요. 이건 통상적인 건가요? 통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당사자가 어떠한 좀 죄명이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조금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굳이 제외를 하고 뭐 개별 사건으로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좀 이런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뭐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경우 상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다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묶은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이게 방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173쪽이나 되는 이 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좀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이 크게 사실관계는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가지지만 예. 그 죄명으로 따지면 5개 죄명이고 네. 이 5개 죄명에 대해서 관련 배경 설명이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적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이례적이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170쪽이나 되는 이런 신청서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굉장히 좀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그 170여 쪽 중에 거의 혐의 설명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죄명, 죄목, 자, 혐의에 대해서 5가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씩 간단히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관련한 내용을 얘기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조금 더 간략하게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사실관계 중에 대장동 위례 개발 관련 특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의 개발 이익을 총 9,600억 상당으로 보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성남 도공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70% 정도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70%면 6,725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1,830억 원 정도만 이게 조금 이익을 버는 확정이익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4,895억 정도를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배임 행위를 하였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혐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직무상 비밀을 이렇게 타에 알려준다거나 해서 이익을 보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211억 원 상당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익충돌 방지법 위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 민간업자들이 7,800억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부분 이렇게 3가지 혐의가 일단은 그 대장동 위례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예. 이제 2가지 혐의가 이 뇌물 관련해서 있는데 성남 FC 관련입니다. 그래서 성남 FC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 이제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아니면 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133억 5천만 원 정도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으로부터 성남 FC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또 하나가 이 성남 FC가 네이버로부터 이 자금을 받을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FC로 바로
지금 송금이 된 것이 아니라 기부단체를 통한 다음에 기부단체에서 성남 FC에 이 돈을 조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봐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이렇게 또 두 가지 혐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혐의이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장동 위례 관련이 1건 그리고 성남 FC 관련이 1건 이렇게 2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기사마다 뭐 2건이다 5건이다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정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인 혐의는 5가지, 사실관계 2가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2가지, 법적인 혐의는 5가지. 그리고 저희가 자막이나 또 다음에 보여드릴 화면을 통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서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안의 중대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언론에서 계속 제목으로 뽑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정농단, 국정농단에 빗댄, 또 아시타비, 내로남불.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피의자의 어떤 태도에 대한 검찰의 불만으로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내로남불이나 아시타비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시타비 같은 경우에 사자성어인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내로남불도 그 유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정농단이라는 표현도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이제 조금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영장에 좀 기재가 된 부분은 아무래도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이 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에 검찰이 이러한 사유로 이 사람이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는 이것을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 표현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어떤 감정의 표현인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은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게 구속 사유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뭐가 있냐면 70조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상당한 이제 의심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1번이고 그 외에 이제 일정한 주거가 없다든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범죄, 이 범죄 자체의 중대성이 있다. 이 부분은 네. 이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필수적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네. 조금 참고할 수 있다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네. 그만큼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도주의 우려나 이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봐달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될 수가 있는 네. 것이고 또 이제 검찰에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헌정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좀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법원에도 알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제 국회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은 언지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일방적 허위 변명이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라면서 구속 사유를 들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건 여기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속 사유를 들 때는 검찰 입장에선 최근에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을 특별 접견한 것도 검찰이 겨냥한 것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영장에 적시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네. 조금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정 의원이 이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에게 찾아간 것도 이런 조금 증거인멸을 종용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영장에 뭐 적시가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의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특별면회라는 것이 일반적인 면회는 이제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에 가서 이 뭐 듣는 사람 없이 변호사랑 이제 피고인이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그게 아닌 일반 면회는 이제 보통 변호사가 아닌 분들이 가는 경우에 이 유리막 같은 것이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그거랑 조금 방식이 다르게 비변호사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특별면회라고 해서 이 막이 없는 곳에 가서 면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회한 다른 이제 그 구치소 직원분이 이걸 이제 메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인데 이것이 뭐 어떠한 좀 영향이 뭐 특별면회 자체가 뭐 아예 뭐 밀실에 가서 하는 뭐 비공개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는 없었으면 하지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뭐 검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 대화 내용의 메모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검찰에
검찰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밝힌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와 유착한 혐의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씩 나눠서 변호사님과 떼어서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공모를 해서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눈에 띄는 점이 1차 수사팀이 산정한 것보다 손해를 끼친 액수가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70%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예, 이 70%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제 그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 부서에서 2015년 정도에 이 적정 수익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가 된 건 70% 정도의 수익을 성남 도공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런 좀 내부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에서는 그렇다면은 성남 도공에서 7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면 이게 총 수익을 9,600억 원으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네. 9,600억 원에서 70%면 6,725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성남 도공에 이렇게 환수가 된 부분, 그러니까 좀 이득이 간 부분은 네. 1,830억 원 이렇게 확정이익으로 약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확정이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퍼센티지를 가져가서 이 이득을 그러니까 손해를 줄일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금액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70%라는 기준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기소가 되고 가정입니다만 이 내용이 법정 공방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기도 한데 2020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공익 환수한 금액이 5,503억 원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론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야기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대법원에서 2020년 7월에 판결 선고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게 네.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로도 굉장히 조금 많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 허위사실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5,503억 원의 상당의 개발 이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라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좀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따져졌었는데 2020년 7월 판결 당시에는 이 부분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허위 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 이익이 5,500억 원 상당히 났었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1,830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의 객관적인 사실 인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다른 검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장에 이렇게 좀 적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뭐 어떠한 법리 판단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묶은 성남 FC 의혹 사건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 두산, 차병원 등으로 받은 후원금을 모두 뇌물로 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은닉죄가 적용된 겁니까? 예, 그 범죄 수익 은닉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이제 40억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직접 성남 FC에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범죄 수익 은닉죄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기부 단체를 한 군데 통해서 네. 네이버에서는 기부 단체에다 40억 원을 송금을 하고 기부 단체에서 성남 FC에다가 돈을 이제 지급을 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범죄 수익을 네이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검찰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혐의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영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언론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가 제외됐고 배경 사실 중에 하나로만 언급됐거든요. 자, 대장동 사건 아까 말했던 대로 배임이 한 덩어리인데 그 어떤 배임의 동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428억 원 약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빠진 대목? 네, 이게 428억 원을 만약에 약정했다라는 것이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재판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별도의 제명이 또 따로 붙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 부정처사후 수뢰죄라고 해서 예. 별도의 죄명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배경 설명으로만 이 부분이 언급이 돼 있다. 이런 좀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만 돼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건 아마 이게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죄명별로 사실관계를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특경법상 배임이다라고 하면 사실관계는 이런 범죄 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요건상 이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네. 그 앞부분에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조금 판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범죄 사실이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지만 네. 이런 앞전에 스토리가 있다, 줄거리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네.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이 영장 청구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검찰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법원에다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뒷돈이 바로 그 228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인데 자, 영장에서 빠졌다는 것은 어떤 이런 범죄 흐름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직전 단계인 정진상, 김용 에게서 이재명 대표로 가는 그 연결고리가 좀 헐겁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제 1차적인 영장 청구고 네. 뭐 2차적으로 다음에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이제 기소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장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아예 검찰에서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 것은 아니고 당장 현재에 있어서는 이 부분 범죄 혐의에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곤란하다, 소명이 곤란하다라고 보지 않았나 싶고 이게 조금이라도 소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괜히 넣었다가 네. 이게 다른 부분에는 소명이 조금 더 확실하다고 보이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라도 영장이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고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과 저와의 어떤 질문과 답변 속에 지금 등장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1시부터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받는 의혹, 다시 이제 구속될 위기에 놓인 김 씨, 범죄 수익 은닉 혐의거든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어떤 자금의 흐름을 쫓기 위한 수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428억 약정과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어떤 진술을 통해서. 예, 일단은 김만배 씨가 이 428억을 주기로 약정했다라고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만약에라도 김만배 씨가 이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혐의 입증에 있어서는 조금은 많은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네. 만약에 정말로 428억을 약정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는 것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고 거기서 네. 객관적인 물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것은 이제 김만배 씨가 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얻은 수익을 이 수사 단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은닉을 했다가 지금 적발이 굉장히 좀 많이 됐다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수익에 대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뭐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지급됐는지가 또 추가적으로 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428억 약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뭔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검찰에서는 돈의 흐름을 찾다 보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 여부는 오늘 또 심사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구속 어떤 시도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은 변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국회 체포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아까 취재 기자도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한 단계까지 왔거든요.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44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임의로 체포나 뭐 이렇게 구금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특권을 줘서 입법부인 국회를 조금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아니면 사법부나 행정부가 임의로 이렇게 좀 구속을 해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검찰에서 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네. 이 법원에서 이 체포 동의 요구서에 대해서 이 행정부에 보내게 되고 그럼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요구서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 이게 이제 다시 국회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이걸 받아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저러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이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서 이제 체포를 동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동의가 된다고 하여도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판사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 이게 체포동의안이 뭐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뭐 그럼 검찰이 나중에 기소를 할 수 없느냐, 재판을 올 수 없느냐,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검찰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결돼서 이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또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질문 드리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좀 흥미로운 통계를 제가 봐서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1948년 재헌 국회 때부터 21대까지 이 국회 기간 동안 네. 이 체포동의안이 총 66건 올라왔었대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결된 건 16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확률상으로는 가결보다는 부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이제 다시 한번 판사분께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150쪽, 170쪽 이 정도의 이런 분량에서 여러 가지 뭐 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뭐 인적, 물적 증거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보고 판사분이 어떻게 볼지는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일 것인데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증거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멸의 우려가 현재 와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일단은 좀 재판부에서 걸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범죄 혐의에 이제 상당한 소명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접적인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랑 다르게 검찰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핵심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원에서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검찰이 쥐고 있는 좀 다른 카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또 입장 발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또 입장을 발표해서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고, 퇴근길에도 증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거든요. 물론 자신감으로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정치적으로는 해석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검찰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는 일단 뭐 그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다. 굉장히 좀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이게 검찰에서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함부로 이렇게 좀 청구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조금 좀 이렇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법원이나 이 체포동의안을 판단하는 국회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당장은 수사의 기밀 때문에 그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서 그 부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도 길어질 걸 예상해서인지 오늘 이번 영장에 청구된 의혹들 말고도 나머지 의혹들, 이를테면 뭐 쌍방울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끝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한 의혹 말고도 다른 사법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를 좀 중심으로 봤을 때 법 쪽에서는 뭐 이를테면 구속 단계, 기소 단계, 뭐 다른 재판까지 포함해서 어떤 지점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결국에 지금 구속이 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겠지만 네. 구속의 가능성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결 부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일단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재판에 넘어가서 기소 이후에 재판이 확정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어떻게 범죄를 검찰에서는 이 증거를 좀 수집을 해서 범죄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지, 그리고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전반적인 큰 줄거리가 결국에는 대법원 재판부에 가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어떠한 것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저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이 언급한 단어 중에 아시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시탑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한번 좀 길게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소매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도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7%,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월에 6.5%보다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의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돌파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탄탄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 긴축을 지속할 거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자, 먼저 환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오른 겁니다? 얼마나 오른 겁니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4.7원 오른 1,299.5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1,303원까지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이다가 1,300원대 코앞에서 장을 마친 겁니다.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은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밤사이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데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고요? 네, 미국발 물가 불안 소식에 주식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98% 내린 2,451.21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상승 마감하며 2,470대로 올라섰는데 하루 만에 도로 밀려난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16% 내린 775.62에 장을 마쳤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도 하락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1.78%, S&P 500 지수는 1.38% 떨어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기준금리가 5%를 넘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에 부담을 더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기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2월호에서 여전한 고물가의 내수 회복 속도가 원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 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처음 언급한 뒤 지난달 우려 확대해서 이번 달 경기 둔화로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진 겁니다. 정부가 경기 둔화를 진단한 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경기 회복 과정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경매에 붙여진 집에서 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으로 돌려주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 세금에 국세만 포함되고 지방세는 아니어서 집주인의 재산세는 세입자가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준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작년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를 계약한 박모 씨는 입주 2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600채를 거느린 빌라왕을 고발하는 방송에 나온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계약한 집은 해당 빌라왕의 형소유로 이미 11채의 전세 보증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어디서 받을 길이 없고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거나 하고 싶어도 이름이 저희가 압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름이 저희 이름이 아니니까 임차인으로서 그냥 셀프 경매라고 하는데 그 경매를 하게 됐어요. 결국 집이 강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조만간 박 씨가 떠나야 할 상황입니다. 원치 않게 집을 사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억울한 건 집주인이 찬압한 재산세 200만여 원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2억 3억이나 되는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는 건 정말 국세냐 지방세냐 그것도 찾아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은 3번째여서 4번째인 임차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집주인 세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구제를 못 받습니다. 바뀐 게 국세에 대해서만이어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들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압류가
저희 확정 일정보다 뒤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경로를 당일체가 발생한 게 확정 일자보다 뒤면 확정 일자가 먼저다 이 말이죠. 정부는 재산세가 지자체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금을 떼이고 남의 세금까지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두 번 눌리지 않게 정부 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재건축 7부 능선을 넘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예상 일반 분양가가 7,7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가 고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면 현재 28개 동 4,424가구인 은마아파트는 33개 동 5,778가구로 재건축됩니다. 일반 분양가 추정액은 3.3제곱미터당 7,700만 원으로 재건축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보다 2천만 원 이상 비쌉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36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인데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 36만여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FSD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I use the self-driving a lot, when you double tap, and I use it mainly on the freeways, and I don't have any troubles or problems with it, but you're breaking the news to me, so this is the first time I'm hearing it. 리콜 대상 차량은 2016년형부터 2023년형까지의 모델 S, 모델 X와 2017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3, 그리고 2020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Y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리콜 소식에 5.7%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차량 조향, 가속, 제동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차선 자동 변경과 주차가 가능한 향상된 오토파일럿과 교통신호등과 정지 표지판을 식별해 제어하는 FSD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FSD와 오토파일럿은 주행을 돕는 보조장치에 불과하지만 테슬라는 이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동원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자 안전성 문제를 조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9명이 숨진 오토파일럿 관련 35건 사고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리콜은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대응 중 가장 심각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번 리콜에 대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리콜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4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3천여 명씩 적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33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1,412명, 해외 유입은 2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12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며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117일 만에 가장 적게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832명입니다. 정부가 한중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62회에서 80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종료 여부를 다음 주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주 62회인 한중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습니다. 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 공항 일원화 등
2월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남지방은 100mm가량의 비가 더 필요해서 완전한 가뭄 해갈은 힘들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전남 완도군 소안도 미라제 저수지. 무태서 온 긴급 급수 차량이 호수로 물을 쏟아냅니다. 가뭄이 심해지며 식수원인 미라제 저수율이 5%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도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화순 동복댐 등 주요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생활용수뿐 아니라 식수도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뭄이 심한 전남 지역은 최근 6개월 강수량이 391.1mm에 그쳤습니다. 평년보다 100mm가량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46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무강수 일수도 광주는 39일, 정읍은 36일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면서 가뭄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지방은 올해도 비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적은 양의 비라도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죠. 밤부터 전남과 경남 지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지방에 겨울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전남 지방에는 말 그대로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전 해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필요해 이번 비도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부지방에 특히 전남 쪽에 지속되고 있는 가뭄 상황에 해갈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방의 기상 가뭄은 봄까지 계속되고 영남 지방도 가뭄 지역이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에 새 공관을 만들어서 입주합니다. 네, 리모델링 공사비로만 5억 원이 넘게 책정됐는데요. 낭비 없는 시정을 위해 공간을 쓰지 않겠다던 약속이 1년여 만에 반복된 이유 과연 뭘까요? 기획탐사팀 한동호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5억 원 넘게 책정이 됐다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관이 들어선 곳은 어디입니까? 네,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네. 이 한강진역에서 한 180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네. 이 근처에는 대통령 관저도 있고 그리고 고급 주택단지인 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중간에 그 정원도 있고 지하 2층, 지상 3층에 2,900여 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사 가림막으로 설치되어 있는 저곳인가요? 네, 현재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네. 네, 이름이 이제 파트너스 하우스인데 원래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공간으로 쓰려고 지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세훈 시장이 2006년부터 10년까지 서울시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 착공을 했고 근데 2008년도에 저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거졌죠. 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시설로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써왔고 2018년부터는 이제 문화 콘텐츠 지원 시설로 쓰고 있었습니다. 네. 중소기업 지원 시설을 쓰다가 2018년부터 그럼 한 5년 전부터 문화 콘텐츠 기업들을 상대로 빌려줬다. 자, 그럼 이 건물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무렵까지 다 나갔는데요. 그 뭐 정확히 말하면은 계약이 만료가 됐거나 아니면은 계약 기간이 좀 남았는데 서울시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강제 퇴거를 당한 셈인데 살펴보면은 네. 이 당시에 그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그 밑에 지하 59m 지점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 GTX-A 발파 공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건물의 벽에 균열이 가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기업과 서울시가 이제 합의하에 이제 기업들이 이게 나가게 됐고요. 근데 사실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B등급이 나왔어요. 네. 근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간단한 보수 정비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고 지금 현재는 보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B등급이 나왔고, 그러니까 뭐 그 건물의 균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입주해 있었던 회사들 다 내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과가 B등급이 나왔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럼 다시 입주 기업들을 받으면 되는 그런 일 아닌가요? 네, 근데 서울시는 애초에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요. 이게 정밀 안전 진단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 5월 10일에 이제 서울시에서 작성한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걸 확보를 해서 봤는데 그 컨텐츠 기업 지원은 7월 31일자로 종료를 하고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안전 진단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 계약 기간이 좀 끝나지 않은 업체들도 다 내보낼 계획을 이미 세워놨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건물 용도가 달라졌으니까 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전후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네. 그때 뭐 실내 건축, 전기, 기계 이런 전반적인 것들 공사를 했는데 이게 계약상 9억 7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가림막이 쳐져 있던 이유도 네. 현재 그 공사를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사 현장을 보신 거고요. 예. 이 건물을 맨 처음에 새로 지을 때 이 건축비만 68억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27년에 이제 문화 콘텐츠 기업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이 합친 게 이제 75억인데 그 작년에 또 이제 9억 7천을 들였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85억 원이 든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85억이 들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돈을 들여서 서울시장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공간 비용이 5억 7천만 원인데요. 이제 공고 금액이 이게 5억 7천만 원이고 이 서울시는 이 건물의 3층만 이제 서울시장 공간으로 쓴다고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294제곱미터예요. 여기 뭐 전기, 기계, 가구 이런 것들을 다 싹 다 바꾸는 공사를 이제 공고를 냈는데 이 5억 7천만 원이 공고가 됐으면은 사실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경쟁 입찰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저가가 정해져 있어, 최저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서 아마 5억 원 정도의 아마 최종 낙찰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오세훈 서울시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억 원이 드는 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85억 원을 썼으니까 이제 90억 원 가까이가 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네. 2009년 완공 이후 개축을 거듭을 했고 모두 90억이 투입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도 취재했습니까? 네. 네, 서울시에서는 이게 적절한 공사 금액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기존 단가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사비를 산출한 거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 인건비와 공사 자재 모두 이제 표준 노임과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적절하게 책정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이게 민간 인테리어 공사와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민간 인테리어 공사는 뭐 인력 같은 거에서 뭐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이게 거의 잘 주지 않는데 이거는 관급 공사니까 이걸 철저하게 주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좀 시간을 과거로 돌이켜 보면 그 지난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도 서울시 의회에서는 좀 무리한 전환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지적도 나왔고 시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었는데 이 안전도 위험을 이유로 무리한 전환 사용을 추진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단기적 결정에 따른 무리한 용도 전환이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그 서울시의회 경제정책실에서도 이 과거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이 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잡히고 또 이 시설 전환이 긴급한 건지 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서 기집행한 2017년도에 이미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지난해 입주 기업을 내보낼 때 이 퇴거하는 것도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사실 뭐 서울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유예되는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일단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로 이게 나갔다라고 이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부당 계약에 대한 어떤 논란도 있고 또 사실 약속을 좀 번복한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공간 입주 과정이 썩 순탄해 보이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약속 번복 논란 속에서 공간에 새로 입주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식 입장으로 밝힌 거는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긴급 재난재해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자택, 지금 광진구의 자택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지속적인 시위가 벌어져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1년 9개월 전에는 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게 보도자료까지 냈었거든요. 네. 그 문구를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낭비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서 본인부터 솔선하겠다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시민을 챙기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 유세 때도 이게 시민들한테 이런 약속도 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공관에도 들어가지 않고 계속 광진구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전임 시장께서 공간을 마련해 놓았던 것을 그걸 제가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고 저는 광진구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결국 오세훈 시장이 그 과거 재임했을 때 공관으로 쓰겠다고 만들었던 건물에 이제 14년 만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셈인데 이미 수십억 원이 들어갔고 또 5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 셈이라 이게 적절한 건지는 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네, 한동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또 서울시 입장을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기획탐사팀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대에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9시 47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km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앞서 대지진의 피해로 손상됐던 건물 일부가 이번 여진으로 붕괴됐습니다. 강진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은 가운데 17살 튀르키예 소녀가 매몰된 지 24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소식이 뜸해지고 있지만 많은 이재민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 피해가 컸던 남부 카흐라만 마라슈. 아파트 잔해 속에서 17살 소녀 알레이나가 구조됐습니다. 강진 발생 11일째, 248시간 만에 생환입니다. 보온용 금박 담요를 덮은 알레이나는 손에 링거를 꽂고 목에 보호대를 한 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Hiçbir şey yoktu. Elimde kendi kendime vakit geçirmeye çalıştım. 전날 지진 발생 229시간 만에 하타이주에서 13살 소년이 구조됐고 조금 앞서 같은 주에서 여성과 자녀 등 가족 3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들려오지만 슬픔과 탄식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안타키아의 한 주민은 산산조각이 난 집 앞에서 손자들이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기다립니다. Allah bilir Rabbim can verirse canını bekliyor. Hani bilmiyoruz ne durumda. Ölü diyorlar ama bilmiyoruz yani. 이 도시의 빈곤층인 시리아 난민 공동체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3명의 자녀와 형의 가족 모두를 잃은 이 난민은 시신만이라도 수습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كان ممكن لو اجت فرق الانقاذ بكير ممكن حد كان يطلع من العائله ما حسنت انا اول شيء انا طلعوني من تحت الانقاض انا وزوجتي وامي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무너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들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강진으로 3만 6천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는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건물 잔해 철거 등 이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강진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대형 굴삭기가 허물어진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가 힘든 시점을 지나면서 이젠 피해 복구가 생존한 saram들의 몫입니다. Vallahi hayatımız diye bir şey kalmadı zaten. Çocuklarımdan çok korktuğum için onları il dışına gönderdim. Ben de burada dışarıda kovada odun yakarak ısınıyorum. Dışarıda kalıyorum. 주민 대부분이 지진으로 사망하거나 집을 잃고 두려움 속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곳은 삶의 터전입니다. Şu an milletin çoğu korkaraktan gitti. 7.6'lık bir depremden kurtulduk ama çoğu öldü. Bunlar korkuyla beraber il dışına çıktılar. Ama bunların dönüp dolaşacağımız yer gene burası. Biz hiçbir yere gidemeyiz. 튀르키예 오스마니에의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들떠 있습니다. 차례가 오면 마음에 드는 고양이 캐릭터를 얼굴에 그릴 수 있습니다. Biz buraya geldiğimizde yani burada insanlara ilaç veriyorlar, her şey. Vallahi burada çok mutlu olduk. Vallahi ben kendimden hissediyorum da buradan gitmek istemiyorum artık. 튀르키예 재난구조청이 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한 행사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에 파견된 아동 심리치료 지원팀은 올해 내내 활동할 계획입니다. Burada çocuklara psikolojik destek veriyoruz depremden hemen sonra ve bu çocuklara iyi hissettiriyor. Bir haftadır biz buradayız ve bütün kamplarda psikososyal destek var. 1939년 에르진잔 대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는 힘겹지만 재난 극복의 첫걸음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히 북한이 올해를 핵무력,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하고 핵전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판단 하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한미가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잠잠하던 북한이 한미가 연합훈련을 실행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한미가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연합훈련은 1, 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진행되는데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단급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같은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훈련도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집중하여 시행함으로써 연합 방위 능력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미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8차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발끈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실행에 옮기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시위하고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선택이라면 북한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며 맞대응 차원의 무력 도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의 연합훈련이 먼저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발이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명분을 찾아가는 그런 담화를 먼저 발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미국이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안보리를 맹비난한 뒤 이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첫날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무력 도발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생일 기념 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어제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돈 외교부 2차관 등 국내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 생일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고 행사장에는 애국가와 함께 기미가요가 흘렀습니다. 산케이는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대일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 정부도 찌그러진 양국 관계에서 벗어날 혹이라고 판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간에는 이른바 비행 대첩이 한창인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정찰 풍선이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면서 격추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미중 외교수장이 만남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찰 풍선을 포함한 비행물체 격추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중국 풍선 이후 세 차례 발견한 비행물체는 연구 또는 상업 목적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행물체 격추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If any object presents a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I will take it down. 바이든은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며 격추시킨 데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풍선 사태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 창구를 유지해왔고 자신도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expect to be speaking with President Xi, and I hope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But I make no apologies for taking down that balloon. 앞서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미뤄왔던 정기 건강검진을 15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선 니키 헤일리는 75세 이상 정치인의 정신 감정을 주장하며 바이든과 트럼프를 동시 저격했습니다. We'll have term limits for Congress, mandatory mental competency tests for politicians over 75 years old.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을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면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하겠다며 80대 고령에도 건강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정찰 풍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에도 중국어 간체자가 적힌 풍선이 추락했습니다. 타이완 육군사령부는 어제 오전 11시쯤 중국 본토에서 가까운 마쭈 열도 소속 장병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공중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잔해 사진을 보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로 기상관측기구, 무독, 무해하다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타이완 육군은 1차 분석 결과 기상탐측기구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궤도 수정 연구 등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략에 돌입한 러시아가 또 한 번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잃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네츠크주 부울레라드 지역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최근 한 주 동안 이 지역에서만 탱크 36대를 포함해서 기갑 차량 130대를 손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성과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드론의 현장 촬영 영상이 있을 뿐 아니라 독립군사 분석 전문가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조차 대체로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 빅딜로 꼽히고 있는 SM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주가 속에 양측 모두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지 문화생활과학부 차정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이수만 씨와 현 경영진의 대립 구도였는데 여기에 이제 하이브가 합류하면서 이수만 하이브 대 현 경영진 구도가 됐고 지금 탈세 의혹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정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네, 일단 SM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부터 좀 불거졌는데요. 네. 사실상 이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일단 2주 전이죠. 지난 3일 SM의 이성수, 타경준 공동대표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두 공동대표, 이수만 전 총괄 독점 프로듀서에서 벗어나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인 SM 3.0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전 총괄과의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 멀티 제작센터와 레이블 체계를 통해서 사업 의사 결정 권한을 각 대표한테 위임을 하고요. 아티스트들의 지적 재산권 제작 속도를 높여서 이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2월 7일이죠. IT 기업인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SM 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하는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카카오가 SM의 지분 9.05%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에 곧바로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이 카카오의 지분 획득이 위법이라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고요. 네. 다음 날 바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이튿날 업계 경쟁자죠. 이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자신의 지분 18%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14.8%를 하이브에 넘기겠다고 공시를 한 겁니다. 네, 하이브는 이에 더해서 보통주의 공개 매수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지분 25%를 사들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하이브는 40%,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총 43%까지 확보하면서 하이브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공룡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등장하는가 싶었는데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이제 궁지에 몰린 SM형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건데요. 이 현 경영진이 이수만 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전에 뛰어든 게 어제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뭔가 관련해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 번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수만 전 총괄을 겨냥한 이 폭로전 굉장히 또 화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이수만 전 총괄의 처조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수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SM의 집안 싸움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이 폭로전에 나선 이성수 SM 대표, 공동 대표 중에 한 명인데 이수만 전 총괄의 사별한 아내의 조카입니다. 이성수 대표는 그동안 이 전 총괄이 SM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독재를 펼쳤다고 주장하고 또 녹취록 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란 칭호를 떼고 폭로전을 시작한 이 대표는요. 14가지의 목차를 나열하면서 추가 폭로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SM 출신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은 다 선생님 호칭을 쓰던데 빼고 이제 폭로를 했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성수 대표가 제기한 이수만 전 총괄의 의혹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역외 탈세 의혹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해외 프로듀싱을 위해서 2019년 홍콩에 CTP라는 법인을 세웠고요. 이게 해외판 라이크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라이크 기획이 뭐냐면 이수만 전 총괄의 개인 회사고요. 지난해 이수만 전 총괄이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6%를 가져가는 구조라서 SM이 적자를 내도 라이크 기획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겨서 이 지적을 받아왔고요. 이성수 대표는 이 CTP도 역시 라이프 기획처럼 기형적인 수익 구조로 거액을 편취하고 또 결국 국세청의 감시망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혹 하나는 또 부동산
사업권 욕망을 또 폭로를 했는데요. 네. 최근 이수만 전 총괄이 ESG 경영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메시지 이면에 해외에 뮤직시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계획이 깔려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총괄이 나무 심기 사업과 연계된 해외 뮤직시티를 만들고 여기에 카지노 건설과 또 대마 합법까지 운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SM 주요 소속 가수들의 컨셉과 맞지 않는데도 주요 아티스트들의 IP에 친환경 컨셉을 넣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초기 단계의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 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요.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 대표는 자신이 이런 가사와 컨셉을 만료를 했고 결국 에스파의 앨범 발매도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이 또 반박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수만 전 총괄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네. 일단 4살 때부터 봐왔고 19살에 SM에 들어와서 관리 업무를 시작해서 자신과 함께한 처조카인데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라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성수 대표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을 향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은 하진 않았고요. 대신 하이브가 적극 소명에 나섰습니다. CTP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이브 측은 선을 그으면서도 계약서상에는 이 전 총괄과 SM 간의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기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하이브에서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없다고 한 겁니다. 또 이는 이수만 전 총괄이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이후에도 해외 프로듀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한 이성수 SM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의 박지원 CEO도 오늘 아침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이 지분 인수 후에 SM의 역외탈세 논란은 일어날 수 없는 시나리오다라고 거듭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SM이 오늘 아침에 또 반박 자료를 냈거든요. 해외 레이블 간의 CTP 간의 계약은 하이브가 SM과 이수만 전 총괄과의 계약 종결로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하이브가 만약에 CTP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그리고 역외탈세를 동조한 것이고 알았다면? 알았다면 동조한 것이고 알지 못했다면 이수만 전 총괄에게 속은 것이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CTP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러는 사이에 SM 주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 입장에선 빨간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가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요. 네. 지난 9일까지만 해도 9만 원대였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어제 13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13만 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이브의 SM 추가 지분 확보에 이제 차질이 빚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통해 25%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시한 금액이 1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만 100원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12만 원에 이거를 팔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13만 원에 장중에 팔면 더 비싸게 내 주가를 팔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장외거래에 해당하는 공개 매수는 직접 지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까다롭고요. 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가 넘게 떼야 하거든요. 이런 점도 하이브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 측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 기타 법인이 어제 장중에 SM의 주식 65만 주를 장중에 순매수합니다. 네. 이게 지분으로 보면 2.73%로 굉장히 큰 비중을 그러네요. 차지하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857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기타 법인이 아직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우호 세력이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 하루 SM의 주식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혹시나 나도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변수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관문은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입금 대금일인 3월 6일 이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공정위의 심사입니다. 자산이나 매출액이 3천억 원이 넘는 회사가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취득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이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이런 이유가 독과점의 시장 구조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이 공정위 판단에 따라 기업 결합 자체를 불허하거나 주식 일부 처분 같은 시정 조치를 곁들여서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SM과 하이브가 각각 기업 설명회를 열거든요. 여기서 이제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각각 여론전에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K 컨텐츠 어떤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쟁은 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문화생활과학부 차정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입건한 가운데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윤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당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중곡동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당시 수사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미흡했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신속하게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곡동 살인 사건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서진환이 지난 2012년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서진환이 해당 사건 13일 전에도 다른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경찰이 중곡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전자발찌 착용자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주범 이승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전임 시장 때 임명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행이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산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인사들 대신에 새로운 사람으로 자리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내게 한 건 구시대적인 일이라며 전임 시장 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불편한 동거 상황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능력이나 전문성이 탁월한 사람은 계속 유임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동시에 제도 개선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앞서 이 창원 간첩 사건을 보도하면서 잘못된 화면이 방송된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전통시장이 충남 예산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음식 점포들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 넘는 손님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음식 업종에 한정된 매출 증대가 전체 시장으로 확대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이상곤 기자가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남 예산시장 한복판이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복고 감성으로 꾸민 정육점과 국수집에 긴 줄이 늘어섰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예산군과 함께 최근 빈점포 5곳 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음식을 먹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와보니까 밝아지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들어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화기애애진 분위기라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시장에 생기가 돌고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자 상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점 매출 증가는 아직 먹거리 업종에 한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먹거리 골목과 달리 사람들이 상점들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 줄 서서 먹는 거는 있는데 여기 이거 뭐 사러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음식 점포를 찾은 손님들 차로 주차장이 자주 포화 상태가 되자 일반 상품을 파는 가게 손님들은 차를 못 대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들이 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손님들을 놓치는 거지. 차들이 많으니 너무 불편해. 이제 드시는 데는 잘 드시고 이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안전관리나 화장실 같은 시설물 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산군은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고 점포도 확충하기 위해 곧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바다 위에 천장, 주변의 안전진단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정비 시간을 갖고 나서 제2의 또 점포 확장을 통해서 예산시장이 초기 성공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지난해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 이후 7개월 만에 복귀해 여전한 경쟁력을 과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경기 종반까지 1오버파에 머물던 타이거 우즈의 진가는 마지막 3홀에서 나타났습니다. 16번 홀 버디에 이어 17번 홀에서도 까다로운 라이의 긴 버디 퍼팅을 홀컵에 떨구면서 가볍게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은 호쾌한 드라이버 샷과 컴퓨터 아이언 샷에 이은 안정된 버디 퍼팅까지 완벽한 3박자 조합이었습니다.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2언더파 공동 27위로 1라운드를 마친 우즈는 타이거를 연호하는 갤러리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우승하기 위해 왔다던 대회 전 자신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That's the only reason why I teed up, and there'll come a point in time when I can't do this anymore, and but right now I feel like I still can, given the right golf course. 드라이버 비거리를 비롯해 동반 플레이를 펼친 절친 로리 맥킬로이와 저스틴 토마스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타이거 우즈가 출전했던 지난해 3번의 메이저 대회 성적은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4월 마스터스 대회는 컷을 통과했지만 47위, PGA 챔피언십은 기권, 7월 디오픈에서는 컷 탈락이었습니다. 우즈가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통산 83승으로 전설 샘 스니드와의 다승 공동 선두를 넘어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우리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가 우즈와 나란히 선두 그룹의 5타 뒤진 공동 27위로 리더보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은 3월 중순만큼이나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오늘 밤사이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가 내일 오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5mm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7cm 이상, 강원 북부 내륙에도 많게는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와 창원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반짝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